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썸네일 제목에서처럼 11월 CPI가 이제 발표가 되었고, 그 CPI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제 FOMC 회의는 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또 FOMC 회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또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의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먼저 어제 발표된 CPI, 11월 CPI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물론 뭐 요즘에 저희 이 캐시메이커 뿐만 아니라 많은 채널, 경제 관련, 주식 관련 채널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고 계시고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맞추네 안 맞추네는 저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맞출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아니면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 그걸 다 맞춘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걸 맞췄네 맞네, 이거는 전 중요하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러니까 이 유튜브 채널이 그거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이 사람이 그래도 이런 이 경제를 지금 현재 시장을 보는 명확한 뭔가 기준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이렇게 CPI가 발표되고 당연히 이제 CPI 이야기를 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조회수를 많이 빨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유튜버들이 이런 거를 이야기를 다루는데 자기의 주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라카이를 너무 많이 해요. 자기가 여기에 대한 해석 능력이라든지 자기의 시장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시장이 나오는 거를 읊어주는 수준이거나, 아니면 이런 거예요. CPI를 CPI로 해석하지 않고, 오늘 뉴욕 증시가 그래도 CPI 발표 이후에 상승폭을 많이 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 나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I 자체에 대한 부분은 해석이 아니라 그냥 어쨌든 시장이 빠졌으니까 CPI가 나빴겠지 라고 해서 끼워 맞추기 식의 해석을 하는 채널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채널들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채널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대신 캐시메이커 채널은 계속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맞추고 안 맞추고의 영역은 사실 신의 영역이고, 그는 맞출 때도 있고 안 맞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취합을 해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전혀 도움되지 않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읊어주거나, 아니면 그냥 남의 이야기를 우라카이 하거나, 아니면 아까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냥 결과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이런 걸 해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그런 채널들은 안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일단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번에 보는 CPI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보냐라는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강세론자고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저는 산타랠리가 많은 이제 시장이 산타랠리가 원래는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산타랠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참고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그만큼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이니까,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PI 잘 나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락의 관성을 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 CPI를 예상해드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제 예상은 7.5를 예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제가 긍정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보수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이 7.5를 가뿐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7.1이 나왔죠. 7.1이 나왔고 헤드라인은 6.0이 나왔습니다. 제 예상치를 모두 다 더 크게 하였다. 시장 예상치인 7.3 역시도 크게 하회를 했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이제 이 CPI, 물가 인플레이션은 잡힌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줬다라는 거고요. 특히 세목별로 보면 앞으로도 CPI는 더 떨어지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떨어지는 각도 역시 코어나 헤드라인 모두 이렇게 각도가 가파르게 지금 꺾이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목별로 봤을 때 제가 앞전 영상에서 이 푸드 가격이 잘 모르겠다, 푸드 가격이 좀 빠져주면,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둔화되면 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헤드라인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확실하게 이 푸드 쪽은 조금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푸드 가격이 지금 좀 빠지고 있다, 상승폭이 둔화되는 거는 좀 관성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 달, 그 다음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헤드라인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스티키한, 좀 약간 끈적끈적한 부분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가솔린 가격은 저는 계속 이야기드리지만 유가는 좀 하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게 내년 2분기로 넘어가면 유가는 굉장히 큰 이제 역기조 효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내년부터는 계속 아주 강하게 헤드라인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전월 동기 대비로는 모를 수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확실하게 마이너스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가솔린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이제 디젤 퓨얼 오일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급등하는 건 맞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건 역시도 뭐 큰 에너지의 전체적인 에너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너지 쪽은 가솔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가중치가 가장 높은 쪽이 어쨌든 하방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는 긍정적.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CPI 헤드라인 CPI에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이제 변수가 될 만한 건 이거거든요. 유틸리티 가스 서비스인데 요게 제가 앞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가스 가격 자체는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그 서부 지역에 폭풍우 겨울 폭풍우가 오면서 난방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고 그러면서 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 다음에 뉴욕주가 또 가스 가격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를 모르겠다고 했는데 일단 11월 달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하지만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는데 요거는 12월 달에는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2월은 가스 가격은 상승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가중치는 이게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헤드라인은 이제 꺾여 내려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푸드 가격도 이제 완만하게 지금 상승폭이 둔화되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하게 꺾였다. 그러니까 CP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추세적인 부분 역시도 긍정적으로 우리는 하방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어 역시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차 가격,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도 관성으로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고 이것도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수요 둔화로 인해 가지고 신차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고 신차 가격이 빠진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지금 중고차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까지 중고차 가격이 상승은 비이성적이었죠. 왜냐하면 공급단의 문제였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되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부분이 빠르게 이제 정상화 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신차 가격,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거비 관련 부분인데 이것도 아시는 것처럼 선행 지표들은 다 꺾였습니다. 근데 이게 레깅이 워낙 긴 지표다 보니까 이게 언제 지금 현재 꺾여 있는 이런 이 결과가 언제 반영되냐가 중요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푸드 가격과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 헤드라인에서 스티키한 음식료, 그 다음에 코어에서 좀 스티키한 지금 쉘터 같은 경우가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폭이 꺾이고 있다라는 거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딱 결과만 놓고 보면 나쁘게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식시장이 빠졌을까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야 이래서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된 거야. 그래서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번 CPI가 시장 입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이지 않아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CPI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시켰던 건 뭐 일단은 뭐 물가가 꺾인 거는 맞죠.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면 CPI는 좋게 나왔으면 시장이 그러면 좋게 해석했을까요? 그러니까 좋게 나왔으면 역시 아직 소비는 안 꺾이네 라고 해석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좋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역시 아직 소비는 살아있고 경기 침체 안 오겠다라고 해석했을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게 해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CPI 지표 자체를 가지고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침체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왜 빠졌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초반에 너무 그러니까 빅 이벤트를 앞두고 너무 지나치게 급등을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인 거지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 CPI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할 구간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CPI만 놓고 보면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확실하게 이제 잡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FOMC 회의에서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최소한 12월 FOMC 회의는 최소한 시장에 중립 이상의 결과물을 내놓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이 FOMC 결과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알고 있었어. 그냥 이 정도야? 라고 해서 그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상승도 하락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거나 아니면 상승 쪽에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결과물을 도출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봐야 돼요. 그럼 이번에 우리가 12월 FOMC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이것도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50bp 인상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내년에는 금리를 언제 인하할 건지, 아니면 인하를 진짜 하기는 할 거야? 그 다음에 최종 금리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금리 인하는 언제 할 거야?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 예, 이걸 봐야죠. 점도표. 점도표가 중요하고, 요거는 9월 점도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내년에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에 찍힐 거야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데, 요게 얼마나 내려오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원래 시장은 이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5.25까지 예상을 했어요. 지금 시장은 5.25. 그러면 이 점도표 상으로 5.25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미 5.25는 터미널 AC 5.25라는 건 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재료의 노출로, 악재의 노출로 인식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5% 정도를 찍는다, 아니면 5를 못 넘기고 안 넘기고 4.75를 그냥 그대로 찍어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또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거냐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요거죠. 2024년에 점도표인데, 지금은 2024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견이 분분합니다. 9월달은. 근데 이게 얼마나 좁아지냐가 중요하겠죠. 얼마나 한쪽으로 좀 몰리냐, 그리고 몰리는 가격대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라는 것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2023년의 점도표와 2024년의 점도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제 예상은 그겁니다. 제 예상은 5%를 찍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미널 레이스 한 5 정도를 찍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는 저는 이번에 CPI를 보면서 느꼈던 건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건 한 5% 정도의, 이건 뭐 최종 금리는 모르겠습니다. 4.75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5.25일 수도 있겠죠. 지금 구간이면 6은 안 된다고, 6까지는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한 5라고 저는 생각하고, 5에서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도 완만하게,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떨어뜨리는 것도 완만하게, 요렇게 지금 연준은 제가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11월 CPI를 보면 물가는 그렇게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물가는 완만하게 안 떨어질 것 같고요.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정도의 금리면, 만약에 5%의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경기 침체는 세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거는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폴 크루크먼 교수라든지 제레미 시겔 교수가 계속 이거를 경고를 해왔죠. 너희 연준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 나중에 경기 침체 세게 온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는 것보다 지금 경기가 부러뜨려서 그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쓰는 게 훨씬 더 어려워. 그러니까 왜 이거를 고집하냐?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과잉 긴축하면 안 된다라는 걸 경고를 했는데, 지금 정도의 CPI의 흐름을 본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잉 긴축이 느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빨리 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 게 이겁니다. 뭐냐면 최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최근에 발표되는 서비스업 지표를 보면 미국의 경기 둔화는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가파르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가파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지금 오는 건 맞는 것 같다. 왜? 소비가 많이 둔화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확실하게 경기 침체가 올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약세론자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아주 급격한 경착륙이 와버린다, 그래서 이게 깨진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경기가 지금 현재 CPI를 보면 경기가 부러지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완화가 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경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으로 넘어가면서 금리 인하도 생각보다 빨리 할 가능성이 높다. 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잡히고 있으니까.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약세론자들이 예상하는, 우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지금 CPI가 잡히고 있고, 그렇다면 연준 역시도 지금 그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인플레이션 쪽보다는 경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 금융 안정과 경기에 신경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지금 구조라면 인플레이션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 너무 급격하게 꺾여서,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 드렸죠. 내년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다 진짜 크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지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금리를 손내지 않으면 경기가 세게 부러진다. 그러면 연준이 이걸 모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연준은 지금 리만 사태 이후에 들어섰던 대부분의, 그러니까 연준 의장들은 기본적인 성향은 다 비둘기다라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시장 자체가 계속 디플레이션 상황이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항상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상황이니까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내년에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이제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비둘기를 내보일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블라드 총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이제 매파인 블라드 총재가 내년에는 보팅 멤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블라드 총재의 또 이런 목소리에 대한 부분도 좀 무게감도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한다면 12월 FOMC 회의 결과는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12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 제가 그거에 대한 해석도 전 해드리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예상을 감안한다면 이번 12월 FOMC 회의는 시장에 결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2월 결과가 그렇게 제 예상하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시장은 산타레를 한다. 언제까지? 제 예상은 한 1월 첫째 주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달만이라도 일단 참아봐라, 물량 조절하지 말고 참아보라고 이야기 드린 건 그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제가 FOMC 회의 결과를 또 분석해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건지,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장이 제 예상대로 좋게 나왔다면, 결과가 좋게 나왔다면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캐시메이커 채널에 구독을 누르셔서 메이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여러분 메이커 머니 하십시오.